저게 헌법이거든요. 헌법 제5장에 법원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은 기본권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기본권, 국회, 뭐 행정부, 그다음 뭐 법원, 그다음 뭐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헌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101조에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법원은 대법원,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그 밑에 있는 각급 법원, 고등법원, 뭐 지방법원, 군사법원 이런 데가 있죠.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사망이 중요한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아무나 판사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나 판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재판을 우리는 무슨 재판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인민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6.25 때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 제가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들 잡아다가 뭐 돌 던져서 돌로 쳐서 죽이고 뭐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총으로 쏴 죽이고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그 다음에 그 생각나는 게 조금 며칠 전에 북한에서 5천 톤급 구축함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김정은이 있었는데 대로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5천 톤급 구축함을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 이순신급 그 구축함이 한 4천 몇백 톤급 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거 얼마 정도 드나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5천 톤급 정도 되는 구축함을 건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4천억이더라고요. 4천억. 그런데 그 4천억짜리 군함 기껏 만들어 놨더니 그 군함이 이렇게 물에 이제 그 진수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까지 와가지고 그 진수식을 보고 있는데 기우뚱하더니 그냥 풍덩 물에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 차를 뽑았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를 뽑았는데 그 탁송 기사가 그거 그냥 쫙 긁어가지고 망가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대노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하느냐 북한은 법이라는 거 하는 게 없잖아요. 김정은의 마음이잖아요.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고모부까지도 고사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무원 서해에서 이렇게 표류해가지고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죽이고 이게 무슨 재판이다 이게 인민 재판이다 이게. 그야말로 그 독재 시대 때 옛날 왕정 시대 때 자기 왕 마음대로 그 다음에 그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이 그게 인민 재판이고 그게 그 뭐야 원님 재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헌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헌법을 좀 띄워봐 주세요.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는데 그 법원에 누가 있느냐? 법관들이 있다. 법관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그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그 다음에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고 대법원에 이항 대법관을 둘 수 있는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그런데 그 법관은 어떤 법관이냐? 그 101조 3항에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자격이 있는 그러한 법관들로 그런 법관들이 누굽니까? 그 수석재판연구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임재판연구관 있고 대법원장 비서실장도 있고 그다음 무슨 그다음에 이제 재판연구관도 쫙 있고 그런 식으로 대법원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103조 보겠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104조 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 얻어야 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동의 얻어야 된다. 대법관도 국회 동의 얻어야 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머지 법관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101조 3항을 보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법률이 무슨 법인가? 법원조직법이에요. 그 법원조직법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 그 페이지. 법원조직법 4조에 보면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대법관이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분이 계신데 그중에 4명은 누가 임명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10명은 누가 임명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조금 보수적이라고 보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을 진보적이다라고 보면 지금 대법원의 구성은 10대 4로 보수적이다. 그런데 저 10대 4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결을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을 파기하고 깨고 환송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보내는 그러한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이 몇 대 몇이었느냐? 대법관들의 만장일치 파기환송이 아니고 어떻게 됐느냐? 10대 2였어요. 10대 2. 그런데 10명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10명 모조리 다 이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나머지 2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고등법원이 맞다. 이재명 무죄다. 그렇게 해가지고 10대 2가 나왔고 나머지 2명은 누구였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대법관,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노태학 위원장은 한 명은 자동적으로 빠진 거고 원래 안 하니까 재판 한 명은 내가 회피하겠다 해가지고 빠진 거고 그래가지고 2명이 빠졌는데 그 2 대법관도 누가 임명한 사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구도는 10대 4인데 그러 보면은 법원조직법에 보면은 대법관의 수는 14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법원조직법의 4조 2항만 고치면 대법관 수가 무지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진짜 실수했어. 진짜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옛날에 대학 교수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 적성에는 그 선생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애들 이렇게 막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이제 농담도 찍찍하고 그다음 밥이나 좀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거짓말도 좀 하고 잘난 체하고 그게 제 적성에는 제일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숭실대 교수할 때 너무 좋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첫 번째 후회. 두 번째 후회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판사 할 걸.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으면 우리 동기가요. 저희 저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유명한 사람 유명하지는 않았는데 유명해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누가 그 유명한가? 이문정 부장검사도 우리 동기고 그다음에 이창수 검사장 요번에 이제 옷 벗으려고 하는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우리 동기고 그 다음에 누구지 최은정 부장 판사 그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갖다가 선고한 그 다음에 한성진 부장 판사 이런 친구들이 다 그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들인데 제가 확신하건대 만약에 대법관 숫자가 100명으로 늘어나면 저희 연수원 동기들이 한 10명은 대법관 되지 않을까? 와 진짜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진짜 10명이 더 대법관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판사가 됐다고 한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대법관이 되겠냐마는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 그럼 잘 나가는 동기들이 대법관으로 쭉쭉쭉 빠져버리면 그 밑에 이제 또 좋은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만 좋은 자리입니까? 그 밑에 있는 좋은 자리들을 또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한 자리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내가 생각이 짧아요.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다음 다시 그거 좀 법원조직법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김용민 의원이 아마 장경태 아니구나. 장경태 의원은 그 변호사 아닙니다.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대법관 수를 100명까지 늘린다.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30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그나마 변호사 출신의 김용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 우리나라 대법관은 30명이 될 거예요. 30명.
그러면은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대법관하고 굉장히 누가 사법부에서 넘버 원이냐, 누가 제일 권위가 있느냐, 뭐 넘버 원, 투 뭐 이런 거는 의미는 없지만 누가 사법부에서 제일 권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법관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희소성이 팍 떨어져. 그렇게 되면 대법관이 30명인데 헌법재판관은 진짜 9명밖에 안 돼. 그러면 거기에다가 만약에 헌법재판소법도 개정해가지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하면은 그러면 그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관들이 깰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최고법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대법원 있고 그 밑에 고등법원 있고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제 100명은 너무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몰상식한 그러한 이야기이고 30명으로 대법관이 증원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거는 변협도 찬성할 겁니다. 변협은 왜 찬성할까요? 변호사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판사, 뭐 부장판사, 뭐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야 30명 되면 혹시 알아 나 같은 사람한테도 그 기회가 올지 그렇게 기대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판사들도 그 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지금 뭐 고등법원 부장판사 몇 분 남아 있지도 않지만 그런 분들이 야 내가 줄만 잘 서면 나도 대법관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30명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법원 조직법을 그렇게 그 대법관을 30명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법조계에서는 찬성할 사람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왜 대법관을 기존의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려고 하느냐? 그건 대법원의 사건이 많다. 맞는 이야기예요. 대법원의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대법관님들부터 반대를 하셨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대법관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님 빼고 13명 중에 한 명인데 13분의 1인 거하고 29분의 1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고생하지 이런 그 기조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절충적으로 냈던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게 상고법원이었거든요. 근데 상고법원은 사실은 애매해요. 애매하게 해가지고 이게 헌법에 그 합치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이번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개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임기 3년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3년 하고서 그 개헌을 한다라고 하면 헌법을 개정했을 때 법원 부분도 개정해가지고 대법원은 그냥 내버려 두고 상고법원을 만드는 거예요. 상고법원 만들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은 그래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도 하셨던 분들은 대법관하고 큰 차이가 없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모조리 다 대법관을 뭐 100명, 30명 이렇게 만드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상고법원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법원하고 고등법원 중간에 상고법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법원에서 간단한 대법원 사건들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이 3세판 아닙니까? 묵지 빨 때도 3세판 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해봐야 된다. 이런 게 우리 그 민족의 피에 이렇게 섞여 있나? 어쨌든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3세판 좋아하니까. 그래서 1심에서 졌는데 2심에서 어떻게 됐고 그래 1심 2심 졌어도 내가 3번 해야 된다 이런 그 마인드가 많이 있으니까 상고법원 만들면 그게 가장 리즈너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뭐 상고법원보다도 지금 기존의 그 우리 헌법 하에서는 대법원의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법관을 갖다 늘리자 이런 논의도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는데 왜 지금 우리가 늘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그런데 그건 뭐냐면요. 그게 그 상황이 다르거든. 왜 상황이 다르냐? 민주당에서 지금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대법관들의 업무를 좀 분담시켜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 목적은 10%밖에 안 될 것 같고 나머지 90%는 뭐냐?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 뇌피셜은 뭐냐면은 대법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14명 중에 10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나머지 4명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쭉 가면요. 10대 4,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상고 기각이 나오면 나왔지. 그 다음에 상고 기각이 나올 거라고 엄청나게 자신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파기자판하진 않겠지. 근데 파기자판한 케이스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파기자판도 안 할 거야. 파기환송은 말도 안 돼. 저랑 비슷한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가 나왔다? 파기환송이 나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란 거고 야 이러다가는 사법부가 일낼 수도 있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법원을 갖다가 갈아엎어야 되는데 기존의 10명의 대법관을 끌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물타기 하면 된다. 기존의 대법관이 14명에서 30명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법관이 30명 되는데 그러면 10명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나머지 20명 중에 4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우리 편이라고 치고 나머지 16명 이재명 그 후보가 대통령 되면 자기가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구성은 1대 2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 대법관이 누가 되느냐? 그 3분의 2의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임명했거나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임명했거나 그다음에 문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먼저 순서대로 1, 2, 3, 4번 나갈 사람들이 다 이제 문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인데 그런데 그분들은 또 누가 임명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법원을 갖다 장악할 수가 있다. 그런 의도가 저한테는 보이는데 뭐 아니면 말고입니다. 어떨지 모르겠고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요거 말고 그 다음 마지막 그거. 그런데 그래서 대법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딱 있는데 박범계 의원 어떤 분입니까? 박범계 의원이 국회의원인데 4선 의원이에요. 4선 의원. 그러면 16년 동안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뭐 4, 12년에다가 지금 13년, 14년째 그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게 4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뭐였습니까? 판사였잖아요. 판사면 어떻다?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그 판사로 임명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 박범계 의원이 뭐 하셨습니까?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그랬던 분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 개정안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좀 키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네. 현재 대법관은 14명에 불과하다. 그중에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도 않는다. 최근 5년간 대법원 사건 수는 4만 4천 건을 초과하고 있어서 사건이 무지하게 많다. 이건 뭐 맞는 말씀입니다. 대법원이 국민들의 신속 충실한 권리 구제는 물론 법령의 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하기 어려운 그 상황이다. 그로 인해 가지고 대법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재판 지연 문제는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야, 저 여기서 누가 생각나느냐?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또 생각이 납니다. 이와 같은 재판 지연은 사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며 지금 사법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하게 증폭되어 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사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잘 모르겠고 재판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뭐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관의 임용 자격을 확대해서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더 중요한 거, 경력과 더 중요한 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대법원으로 진입할 기회가 확대되고 그러니까 서운함으로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저 박범계 의원 생각하기에는 꼴통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만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러니까 대법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타파하고 실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특정한
그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대법관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제 얼굴 좀 지워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과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그 경험이 풍부해서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서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신뢰가 올라가겠습니까?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 청구권 보장, 법치주의가 실현이 되겠습니까? 실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판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출신의 박범계 의원 등이. 그래서 제4조 2항 등을 개정하겠다는 건데 다시 제4조 2항 좀 띄워봐 주세요. 법원조직법. 제4조 2항이 뭐냐면 대법관 수를 14명으로 한다고 하는 게 그 제4조 2항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법원조직법 42조에 보면 그 법관의 임용 자격이 나와 있어요. 법관의 임용 자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동안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뭐 1호, 2호, 3호에 쭉 있는데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교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쉽게 말하면 대법관 되려면 20년 이상 뭘 해야 된다? 최소 요건이 20년 이상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격은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대법관 되면 어떻게 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정혁진이라고 한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 변호사들이 진짜 대법관을 우습게 할 거예요. 야, 저런 놈도 대법관 되냐?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법원이 굉장히 우스워지잖아요. 두 번째로 소송 당사자들이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막 황당할 거예요. 제가 대법관이 됐는데 사건 보니까 기록이 막 이만해. 이걸 갖다 보기도 싫고 막 어려워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들, 제 밑에 재판연구관들 3명이 딱 있을 텐데, 김 재판연구관, 당신이 알아서 해. 이 재판연구,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 그냥 대법관은 장관급이고요. 법인카드도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니네들 밥이나 사줄게. 그냥 열심히 일 좀 해주셔. 그렇게 하고 대법관 역할을 갖다 저는 그렇게 할게. 그 눈에 보듯 뻔하니까. 그러면 정혁진 대법관한테 맡겨진 사건의 퀄리티가 대법관 퀄리티가 나오겠습니까? 부장판사 정도 그 퀄리티가 나오는 거지. 재판연구관 뭐 그 정도 되는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대법원 판결 갖다 딱 받아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자격은 돼요. 20년 동안 20년 넘게 변호사 자격을 지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시켜준다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없는 자리가 무슨 자리냐? 그게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만요. 판사 자격이 나와 있는 거를 갖다가 보면 그 다음에 42조 2항을 보겠습니다. 대법관은 고사하고 판사는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관은 2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판사는 5년 이상 법조 경력에 있었던 사람만이 판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봤잖아요. 박범계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대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거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명백하게 법원조직법에 저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 박범계 의원 그거 한 거.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해서 법률에 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면 판사를 건너뛰고 대법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앞으로 저게 이제 확대되면요. 대한민국의 판사는 그냥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가치관만 있으면 판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사법시험 통해 가지고 어렵게 사법시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나이에 힘들게 시험에 붙어 가지고 간신히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데, 지금 법조인 자격 가지려면 변호사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호사 되려고 하면요, 로스쿨 나와야 되잖아요. 바시험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로스쿨을 못하러 운영합니까? 로스쿨 운영은 필요 없어요. 그냥 다시 다 그냥 법대로 그냥 다 돌려버려.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법 시험이고 뭐 그 변호사 자격 시험이고 변호사 시험이고 이런 거 다 폐지해 버려. 그냥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뭐 알아서 그냥 그 대법원장 통해 가지고, 야 이번에 법대 졸업한 애들 중에 가치관이 확실한 놈들 누구냐 해가지고 그냥 그 판사로 임명해 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일정한 뭐 나이가 되면 그러면 뭐 그 사람들 뭐 대법관 임명해 버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재판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겠는가? 제가 몇 군데 가가지고요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거는 의료법 개정해가지고 의사의 자격은 의료법에 나와 있거든요. 의과대학 졸업하거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해가지고 뭐 어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시에 합격해야 의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도 그냥 경험과 뭐 인품이 훌륭하고 그 의료에 대한 소양이 뭐 그런 사람을 의사로 임명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의사 자격을 준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러 그 의대생들하고 막 이렇게 싸워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립니까? 의대 정원 늘릴 필요도 없잖아요. 의료법 그렇게 개정하면 되지. 의료법 개정해서 의료에 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의사 자격을 갖다가 막 준다. 그냥 막 뿌려버려. 그냥 이번 달에 올해 2025년에는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기분 좋아. 그러면 올해에는 의사 한 뭐 3,000명한테 의사 자격 주고, 너무 많나? 그러면 뭐 다음에는 뭐 한 2,000명만 주고, 또 많나? 그럼 1,000명만 주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의료 체계가 붕괴하잖아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면, 그러면 뭐 누구 이름 나왔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 이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판결문을 한 번이라도 써봤습니까? 판결문 안 써봤잖아요. 저도 판결문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판결문을 언제 써봤느냐? 저희 때 사법연수원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사법연수원의 그 교육 과정은 뭐에 맞춰져 있느냐? 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사법연수원은. 그러니까 계속 모의 판결문 쓰는 그런 연습을 갖다가 2년 내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일정 부분은 그게 한 60%는 판결문 쓰는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한 20%, 제가 봤을 때 3분의 2는 판결문 쓰는 연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수원 다닐 때 한 25%는 공소장 쓰는 연습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변호사로서 뭐 소장이나 준비서면 쓰는 그런 연습인데, 소장이나 준비서면은 사실 판결문 쓸 줄 알면 그냥 쓸 수 있거든요. 공소장도 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못하러 이제 사법연수원을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판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판결문을 써보진 않았어요. 제 이름으로 나간 판결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연수원 다닐 때 끼적끼적 판결문 써보는 그 신용이라도 해봤지. 그런데 경험과 소양과 뭐 그런 것만 충실한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그 대법관이 판결문을 한 번이라도 써봤겠습니까? 안 써봤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모의 판결문이라도 써봤겠냐고요. 저는 모의 판결문이라도 써봤지. 그런데 그분은 모의 판결문도 안 써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법관이 돼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갖다 딱 하면 국민들의 신뢰가 쫙 제고가 되겠습니까?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그 밑에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요, 대법관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뭐 대법관이 막 신경질 거예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판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법관님 죄송한데 이 사안은요 무슨 법 몇 조 몇 항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 관련된 기존의 판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설명했는 게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판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은 재판연구관들이 오히려 대법관들 우습게 여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몰상식적인 법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반감이 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거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박범계 의원. 그래서 저 법안이 어떻게 됐는가? 철회됐어요. 철회. 아, 저게 안 나오나? 저기 이렇게 조금만 올려보시면은 없나? 거기 법이 철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철회.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저렇게 철회될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진짜 말도 안 되게 판사도 하시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던 국회의원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게 진짜 개탄스럽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마구마구 양산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참 어떻게 보면 뭐 좀 그야말로 그 뭐 하나의 넌센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걱정이 된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그것도 뭐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진짜 1953년 이후 그 휴전된 이후부터 거의 뭐 70년 넘게 쌓아왔던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